길고 지루했던 상결례용 테이블이 역겨운 무대의 중심으로 변한 것은 남편 준영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였다. 거실 소파에는 이미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둘, 시동생까지 6명이 마치 심판관처럼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은 3년 전 결혼식 날부터 시작되었지만 오늘처럼 노골적인 적대감을 느껴본 적은 없었다. 준영은 낯선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은 채 들어섰고 그 여자는 옅은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순간 내 심장에는 분노보다 지독한 냉기가 흘렀다. 혜진아. 준영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나에게 단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는 딱딱함과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 이제 그만 끝내자. 이혼하자.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이 코웃음을 쳤다. 꼴도 보기 싫은 것. 우리 아들이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느냐? 너 같은 애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게 잘못이었지. 그녀는 방금 들어온 그 여자, 준영의 내연녀를 따뜻하게 바라보았다. 선희 씨는 참하고 얼마나 좋니? 너처럼 뻣뻣하고 계산적인 여자 말고. 시댁 식구들의 비난 이 사방에서 쏟아졌다. 시아버지는 재산 욕심만 가득한 며느리라고 했고 시누이들은 형편없는 요리 실력이 나무능력한 집안을 들먹였다. 나는 조용히 그들의 말을 들었다. 이 지긋지긋한 관계를 끝낼 수 있다면 이 추악한 연극의 결말이 보이는 듯했다. 나는 차가 식어버린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챙강, 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다. 좋아요. 이혼할게요. 내 대답에 그들은 일순간 침묵했다. 그들은 내가 울고불고매 달리거나 적어도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리를 지를 것이라 예상했던 것 같다. 준영조차 당황한 듯 팔짱을 풀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나는 그들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법대로 하든 아니면 지금 바로 서류를 정리하든 모든 것은 제 조건에 따릅니다. 저는 재산 분할 청구권 대신 지금 준영 씨 회사와 관련하여 제가 투자한 모든 자금의 권리를 요구합니다. 위자료는 바라지 않아요. 그 더러운 돈은 받지 않겠습니다. 내 말은 그들에게 뜻밖의 선물이었다. 재산 분할은 복잡하고 골치 아픈 싸움이었을 테고 위자료를 뜯길까봐 전전긍긍했을 것이다. 준영은 눈빛을 번뜩였다. 그가 이혼 후에도 회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미 승리감에 도취된 듯 보였다. 준영은 내 제안을 듣자마자 이미 눈앞에 펼쳐질 미래의 승리를 계산하느라 바빴다. 그는 내가 요구한 자금의 권리 가고자그가 회사에 들이부은 초기 투자금이나 결혼 후 내가 사들인 주식 정도일 것이라 얕자 봐본 게 분명했다. 사실 나는 지난 5년 동안 그의 사업 확장에 필요한 모든 종잣돈 과운형 자금을 내가 가진 부동산을 팔고 친정에서 물려받은 재산까지 총동원하여 우회 투자해왔다. 내가 확보한 돈은 명목상 위자료나 재산 분할을 훨씬 초월하는 금액이었지만 서류상으로는 복잡하게 얽힌 투자계약과 대출 보증이 형태로 숨겨져 있었다. 그래, 알았다. 내 요구대로 처리할게. 어차피 내가 회사에 꼬라박은 돈이라고 해봤자 지금 회사가 벌어들일 돈에 비하면 푼돈이지. 준영은 거만하게 말했다. 시어머니는 옆에 서거들었다. 그래, 깨끗하게 나가. 어차피 우리 준영이가 이제 선희 씨 덕에 더 크게 될 거다. 내 돈 몇 푼 없어도 돼. 그들은 내가 사업에 기여한 재산이라는 명목으로 준영의 회사 전체의 지배 구조와 재정 흐름에 깊숙이 연관된 복잡한 권리들, 특히 미수금 과배당 청구권에 대한 일방적인 양도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그저 나를 빨리 내쫓는 것이 급선무였고 내가 위자료나 재산 분할 소송을 걸지 않는다는 사실에 안도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나는 침묵 속에서 변호사가 미리 준비한 서류 뭉치를 꺼냈다. A4 용지 수십 장이 넘는 그 문서에는 내 요구 사항과 동시에 이혼 및 재산권 양도에 관한 복잡한 법적 문구들이 깨알같이 적. 그들은 내용을 읽어볼 생각도 하지 않고 오직 이혼과 재산 분할 포기라는 단어만 확인하고는 급하게 서명을 재촉했다. 서명하세요, 준영 씨. 시어머니께서도 보증인 자격으로 인감날인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이 조급하게 서명을 마치고 모든 서류는 복사되어 즉시 변호사에게 전달되었다. 이 모든 과정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그들이 경솔하게 서명한 그 문서는 단순한 이혼합 비서가 아니라 준영이 회사 간에가 설정한 재정적 덫에 빠지는 순간 회사의 모든 자금 흐름을 나에게 우회시키고 최종적으로 회사를 공중분해시킬 수 있는 핵폭탄의 스위치와 같았다. 이제 나가주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준영이 앞에 나타나지 마. 시어머니는 승자의 여유를 부리며 손을 휘저었다. 나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현관을 나섰다. 텅 빈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내 휴대폰에는 방금 그들의 서명으로 모든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된 수백억 원대의 자산 목록이 저장되어 있었다. 나는 비로소 자유로워졌고 그들의 몰락을 향한 카운트다운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텅 빈 집과 곧 무너질 모래성과 같은 사업뿐이었다. 짐을 싸는 것은 간단했다. 어차피 이 집은 지난 3년간 나에게는 감옥이나 다름없었고 내 물건이라고 해봐야 필수적인 것들 뿐이었다. 나는 시댁 식구들이 환희에 찬 눈으로 내 패배를 즐기고 있는 동안 가장 중요한 자산인 내 개인 금고의 내용물, 즉 모든 재정 계획이 담긴 서류와 하드드라이브만을 챙겼다. 떠나기 직전 나는 집안을 둘러보았다. 이호화로운 펜트하우스는 결혼 당시 내가 친정에서 받은 자금으로 거의 전액을 지불했지만 곧 이 모든 것들이 준영의 이름으로 돌아갈 것이었다. 하지만 괜찮았다. 그에게 남겨주는 것은 텅 빈 껍데기일 뿐이었다. 나는 이혼 서류의 도장을 찍은 바로 다음 날 새벽, 이 나라를 벗어났다. 내 복수 계획은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다. 우선 준영의 회사에 묶여있던 모든 자산과 권리를 법적 절차에 따라 완벽하게 현금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내가 확보한 권리는 준영의 회사가 수주한 대규모 프로젝트의 미수금에 대한 우선 청구권, 그리고 그가 회사 운영을 위해 끌어다 쓴 사채에 대한 복잡한 보증 관계였다. 이 모든 것은 내가 떠난 지 정확히 일주일 만에 준영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극도로 전문적이고 은밀한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준영과 시댁 식구들은 내가 사라지자마자 축제 분위기였다. 내가 떠난 다음 날 준영은 내연 여선이를 꺼리낌 없이 집으로 데려왔고 시어머니는 선희의 손을 잡고 이제야 우리 집에 해가 들었다며 좋아했다. 시누이들은 나를 조롱하는 메시지를 단톡방에 올리고 내 방에 있던 물건들을 쓰레기처럼 버렸다는 인증샷까지 공유했다. 그들의 천박한 행복은 내 가구 축한 복수의 시스템이 완벽하게 가동되고 있다는 신호였다. 그들이 내가 떠나고 얻으니 평화롭고 달콤한 시간은 정확히 3주 동안 지속되었다. 그 3주 동안 나는 해외에서 모든 법적, 재정적 연결고리를 정리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완전 이 새로운 사람으로 변신했다. 3주 후, 나는 서울의 중심가에 위치한 초호화 오피스텔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긴 머리를 짧게 잘랐고 수수했던 스타일은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옷과 액세서리로 바뀌었다. 외모뿐 아니라 말투와 표정까지 과거 준영이 그늘 아래 있던 순종적인 아내의 모습은 완전히 지워졌다. 내 손에는 이제 준영의 회사, JS건설의 치명적 인재정보고서가 들려 있었다. 그들은 내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했다고 믿었지만 사실 나는 그들의 모든 연금 흐름을 끊을 수 있는 단 하나의 스위치를 손에 넣은 것이다. 그 스위치를 누르는 순간 JS건설은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곧 시작될 복수의 환영회를 위한 준비였다. 나는 이혜진이라는 이름 대신 완전 이 새로운 페르소나를 입었다. 금융 컨설팅 업계에서는 이미 실력자로 정평이 나 있는 그룹의 최고 전략가 제스터리였다. 내가 한국으로 돌아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준영의 회사, JS건설의 숨겨진 재정 상태를 파헤치는 것이었다. 지난 몇 년간 준영은 회사의 외형 성장에만 집착하며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수주했고 이를 위해 단기 고금리 대출을 남발했다. 나는 이미 내부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핵심 약점을 찾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였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A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이었다. 이 프로젝트는 JS건설의 규모를 한 단계 끌어올리려 심작이었지만 자금 조달 구조가 매우 불안정했다. 대규모 국채은행 대출 대신 여러 중소사모펀드로부터 고금리 브리지론을 끌어다 쓴 상태였다. 이 대출들의 상환 만기가 바로 몇 주 앞으로 다가와 있었고
상환하지 못하면 회사는 즉시 부도 처리될 수 있는 조건이었다. 준영은행의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과 그에 따른 대규모 잔금이 들어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나는 바로 이 잔금 수령을 원천적으로 막을 계획이었다. 내 앞에는 2명의 전문 변호사와 1명의 금융분석가가 앉아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최종 계획을 설명했다. JS건설의 모든 대출은 제가 떠나기 전 확보한 배당 청구권에 묶여 있습니다. 이 권리는 제가 가진 제 정적 무기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간단합니다. 첫째, 브릿지론의 상환 만기를 연장할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습니다. 둘째, A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권을 가진 발주처에 JS건설의 현재 재정 위험성을 극대화하여 통보합니다. 내 말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가장 치명적인 공격이었다. 발주처는 공공기관과 긴밀하게 엮여 있었고 협력사의 재정적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여긴다. 나는 익명의 제보자 신분으로 변호사를 통해 JS건설이 곧 부도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구체적이고 증거가 명확한 보고서를 보냈다. 보고서에는 내가 확보한 모든 내부 정보와 재정장부가 포함되어 있었다. 며칠 후 나는 뉴스를 통해 A 프로젝트의 최종 승인이 재정 건전성 문제로 인해 잠정보류되었다는 속보를 접했다. 준영은 이제 패닉에 빠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그에게는 돈이 들어올 길은 막혔고 나갈 돈의 만기는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 모든 것은 내가 3년 동안 헌신적으로 내조하며 쌓아올린 내조의 결실이었다. 이제 그 과실은 곧 썩어 문드러질 것이다. 나는 완벽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준비를 마치고 복수의 클라이맥스를 기다렸다. A 프로젝트 승인 보류 소식은 JS건설의 첫 번째 치명타를 안겼다. 준영은 이미 초조함에 떨고 있을 터였다. 나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금융분석가들을 통해 추가적인 압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이 압박은 눈에 보이는 외부 공격이 아닌 회사의 내부 시스템을 갉아먹는 조용한 독극물과 같았다. 첫 번째 독극물은 원자재 공급 계약 파기였다. JS건설은 핵심 원자재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A사와 장기 계약을 맺고 있었는데 A사는 사실상 내과의 혼직 전확보한 자금 권리를 통해 우회적으로 투자 해지분 49%를 가진 숨은 관계사였다. 나는 에스터리로서 A사의 사진에게 JS건설의 심각한 유동성 위기 예측 보고서를 제시했다. 보고서에는 내가 과거에 심어놓은 곧 만기가 도래할 고금리 브릿지론의 위험성이 부각되었다. 이 사진은 즉각 대응했다. JS건설에 대한 한정성 우려가 심화되었다. 미수금 회수값을 투명해질 위험이 있다. 라는 명분으로 A사는 JS건설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전격적으로 파기하고 이미 발주된 원자재의 공급을 중단했다. 말도 안 돼. 왜 갑자기 저러는 거야? 재료가 없으면 공사를 어떻게 하라고. 준영이 사무실에서 소리를 찔렀다는 소식이 내게 전해졌다. 그의 분노는 눈앞의 위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무능력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두 번째 독극물은 투자 유치 실패였다. 준영은행의 프로젝트 잔금 대신 다른 투자자를 찾으려고 필사적이었지만 내과 이미 금융시장에 JS건설의 부실 보고서를 광범위하게 배포한 후였다. 이 보고서들은 그럴듯한 익명의 금융 전문가의 분석이라는 형태로 퍼져나갔다. 어느 누구도 부도 직전 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하려고 하지 않았다. 시댁 식구들의 반응도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이혼했으면 조용히 살 것이지 왜 쓸데없는 소문을 퍼뜨리느냐며 협박했다. 나는 전화를 받지 않고 대신 내 변호사를 통해 모든 주장은 사실에 근거하며 법적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단호한 메시지를 보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회사를 찾아가 준영에게 소리치는 것을 그의 비서가 몰래 녹음하여 나에게 보내왔다. 내가 그 계집애랑 바람이 나서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내가 사업을 제대로 했으면 이럴 리가 없잖아. 그년 나 이내 사업에 뭐라도 한 거 아니야? 그들의 내부 분열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다. 준영은 모든 상황이 통제불능으로 흐르고 있음을 직감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내가 그들의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낼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준영의 회사가 자금난으로 허덕이는 동안
나는 시댁 전체의 마지막 자금줄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시아버지는 퇴후 작은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수익으로 준영에게 간간히 생활비와 비상금을 지원해주고 있었다. 이 자금줄을 끊지 않으면 준영은 당장 이 위기를 임시로 막고 재기하려지를 만들 수 있었다. 나는 시아버지가 가진 상가 건물 2채에 대한 채무관계를 집중적으로 파헤쳤다. 아니나 다를까 이 건물들은 복잡한 가족 간 의명의 이전과 편법적인 대출을 통해 유지되고 있었다. 특히 한 상가 건물의 매입자금 중 상당 부분 이결혼 전 내가 준영에게 증여했던 자금과 섞여 있었다. 나는 법적으로 이 자금이 공동재산 성격을 가질 수 있다는 점과 명의 이전 과정에서 발생한 세금 문제들을 포착했다. 나의 변호사팀은 즉시 시아버지 명의의 재산에 대한 채권 추심 및 증여 세포탈 의혹을 제기하는 익명의 제보를 국세 청구하금. 이 제보는 매우 구체적이었고 모든 증거 서류가 첨부되어 있었다. 곧바로 시아버지의 상가 건물은 복잡한 금융조사와 압류위기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버님이 갑자기 세무조사를 받고 계십니다. 게다가 상가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아서 곧 경매로 넘어갈 상황입니다. 금융분석가 내게 보고했다. 이와 동시에 나는 준영이 가장 신뢰했던 투자자 강전무에게 접근했다. 강전무는 JS건설의 지분 10%를 가지고 있는 주요 인물로 준영에게 지속적인 운영자금을 공급해주던 숨은 조력자였다. 나는 에스터리로서 강전무에게 JS건설의 파산은 피할 수 없으며 지금이라도 지분을 정리하고 발을 빼는 것이 대선이라고 설득했다. 내가 제시한 것은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JS건설의 모든 부채 및 추동성 위기 시뮬레이션 결과였다. 강전무는 영리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 보고서를 보고 며칠 밤낮을 고민한 끝에 결국 준영을 배신하기로 결정했다. 강전무가 어제 급하게 지분을 매각하고 모든 채권을 회수해 갔습니다. 이로써 JS건설은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던 자금줄을 완전히 잃었다. 시아버지의 재산은 압류위기에 놓였고 준영의 회사는 더 이상 신규 투자는커녕 기존 투자자마저 등을 돌린 꼴입무원의 상태가 되었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면서 그들이 나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뒤했던 오만하고 경솔했던 행동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되새겼다. 이제 그들의 파멸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 클라이맥스는 준영이 내연 여선이와 재혼하는 날 가장 화려하게 터질 예정이었다. 준영과 선희의 결혼식 날이 밝았다. 1년 중 가장 화려한 특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 시댁 식구들은 이 결혼식이 그들의 몰락 직전에 치르는 마지막 성대한 잔치라는 것을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나는 그랜드 볼룸 맞은편 고층 빌딩의 카페 창가에 앉아 있었다. 선글라스와 고급스러운 트렌치코트로 무장한 내 모습은 3년 전 준영이 초라한 애였던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내 손에는 따뜻한 캐모마일 티가 들려 있었지만 심장은 차갑게 고동치고 있었다. 결혼식이 시작될 무렵 나는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상황을 전달받았다. 내 정보원, 준영의 회사 비서와 강전무라인의 몇몇 인물들, 그들의 초조함을 생생하게 전했다. 신랑 되시는 분, 얼굴이 많이 굳어 있습니다. 어머님도 표정이 좋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시아버님 부동산 관련해서 복잡한 서류가 도착한 모양입니다. 결혼식은 표면적으로는 화려했지만 이미 파멸의 그림자가 들이오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아객들에게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눈빛에는 초조함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시아버지 역시 시종일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그들이 이사태 의원이 늘 아직도 나의 저주나 단순한 불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이 우스웠다. 예식이 절반쯤 진행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방아쇠를 당겼다. 내가 확보한 준영 회사의 모든 대출권 만기가 정확히 오늘 오후 5시로 설정되어 있었다. 나는 변호사에게 최종 지시를 내렸다. 정각 5시, 브릿지론 의상환 불이행을 공식적으로 선언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채권단의 파산 신청을 통보하세요. 오후 5시, 준영 이선희에게 맹세의 키스를 하는 순간 그의 휴대폰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 모두의 휴대폰에 수십 통의 긴급 전화와 메시지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주례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와중에도
시아버지는 허둥지둥 전화를 받으려 했고 시어머니는 이를 막으려다 작은 소란이 일었다. 하객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려다보았다. 준영의 얼굴은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잠시나마 행복해 보였지만 그 행복은 이제 끝나고 있었다. 피로연 직전 나는 예약해둔 대형 전광판 트럭을 예식장 입구로 보냈다. 트럭에는 곧 있을 그들의 진정한 결혼 선물이 기다리고 있었다. 모든 계획은 완벽하게 이 순간을 위해 짜여 있었다. 화려한 피로연이 시작되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홀을 가득 채웠다. 준영은 애써 침착한 표정을 지으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이미 파멸을 감지한 짐승처럼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하객들에게 연신옷에 섞인 웃음을 날렸지만 그녀의 손은 연신 진주 목걸이를 매만지며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다. 정확히 피로연 시작 30분 후 홀이 모든 하객들의 스마트폰이 동시에 울렸다. 발신자는 긴급 뉴스 속보였다. 메이저 경제 채널에서 보도한 속보의 제목은 단도직입적이었다. JS건설 최종 부도 확정 및 법정관리 신청. 순식간에 홀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하객들은 축하 인사를 나누던 것을 멈추고 서로의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웅성거렸다. 소문은 불길처럼 퍼져나갔다. JS건설이 파산했다는 사실에 준영의 미래를 기대하고 온 협력사 관계자들의 얼굴은 경악으로 물들었다. 준영은 비틀거리며 홀 구석의 시아버지에게 다가갔다.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거짓말이죠? 시아버지의 얼굴은 핏기가 가셨고 입술은 떨렸다. 나도 몰라. 아침에 내 건물들까지 문제가 생겼다고. 어떻게 이럴 수가. 바로 그때 홀 입구의 대형 스크린이 갑자기 웨딩 영상을 멈추고 파란 화면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의 진정한 결혼 선물이라는 제목과 함께 내가 준비한 충격적인 내용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준영과 시댁 식구들이 나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모욕했던 그날의 대화 녹취록이 선명한 자막과 함께 흘러나 시어머니의 천박한 비난, 준영이 뻔뻔한 이혼 통보, 그리고 내연 여선이 의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다. 다음 장면은 더욱 충격적이었다. 내가 이혼 당시 확보했던 모든 재산권 서류들이 클로즈업되었다. 그리고 변호사의 간결한 설명이 이어졌다. 이혼 합의서에 명시된 모든 투자 권리 및 채권 추심권한은 이혜진 씨에게 있습니다. 현재 JS건설 파산 과정에서 회사의 모든 자산은 1순위 채권자, 즉 이혜진 씨에게 귀속됩니다. 시댁 식구들은 그제야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달았다. 준영은 입을 벌린 채 스크린을 올려다보았고 시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자신의 귀를 막았다. 그들은 재산 분할 소송을 피하려고 푼 돈이라 생각했던 그 권리가 사실은 준영의 회사를 통째로 삼킬 수 있는 독이 든 성배였음을 눈이 휘둥그레져서야 알게 되었다. 그들이 화려했던 피로연은 순식간에 파멸을 알리는 장례식장으로 변모했다. 스크린 속의 영상은 파멸의 진실을 가차없이 폭로하고 있었다. 스크린이 꺼지자 홀은 싸늘한 침묵과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다. 하객들은 축하의 대상이었던 신랑 신부와 시댁 식구들을 마치 전염병 환자처럼 피하기 시작했다. 준영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테이블을 엎고 소리를 찔렀다. 저게 다 거짓말이야. 누가 저런 짓을 한 거야. 바로 그때 홀 입구 대형 전광판 트럭에서 촬영된 추가 영상이 외부로 스트리밍되기 시작했다. 이 영상은 시댁 식구들의 또 다른 치부를 드러냈다. 시아버지가 부동산 문제로 세무공무원과 실랑이를 벌이는 장면, 시어머니가 돈 문제로 준영과 내연 여선이에게 악담을 퍼붓는 장면 등 그들의 추악한 이면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었다. 내가 심어놓았던 정보원들이 수집한 그들의 탐욕과 위선이 담긴 파멸의 기록이었다. 이 영상들은 단순히 가족 내부의 불화가 아니었다. 준영의 회사가 무리한 사업 확장을 위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시아버지의 재산이 편법 증여 및 탈세에 연루되었던 정황들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제시되었다. 이는 단순한 복수를 넘어선 사회적 비난과 법적 책임을 동반하는 심각한 폭로였다. 결혼식은 혼란 그 자체였다. 일부 하객들은 경악하며 자리를 떴고
기자들이 이 소식을 듣고 호텔로 들이닥치기 시작했다. 선희는 눈물을 흘리며 준영에게 소리쳤다. 당신 회사가 망했다니. 난 이럴 줄 알았으면 결혼 안 했어. 그녀가 비열하게 돌아선 순간 준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절망감에 휩싸였다. 나는 조용히 내 변호사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렸다. 이제 시댁 식구들 모두에게 내용 증명을 발송하세요. 그들의 비열한 행동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추궁과 내가 합법적으로 회수한 재산 목록을 첨부해서 내용 증명에는 내가 3년 동안 그들의 모욕을 견디며 쌓아 올렸던 모든 증거와 내가 최종적으로 그들로부터 회수한 재산 목록, 그리고 그들이 이제 모든 것을 잃었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그들이 나에게 이혼을 강요하며 푼돈이라고 무시했던 자금의 규모가 사실은 그들 가족 전체의 총자산을 훨씬 웃돌았다는 잔인한 진실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과거의 이혜진의 계작별을 고했다. 나의 복수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을 넘어 그들의 오만함과 탐욕을 사회적으로 심판하는 데 성공했다. 그들이 느꼈을 눈이 휘둥그레지는 충격은 내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에 대한 완벽한 보상이었다. 준영의 재혼식장이 아수라장이 된 그날 밤, 나는 서울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에스터리로서의 임무를 마무리했다. 내가 확보한 JS 건설의 자산과 채권을 정리하는 작업은 변호사팀에게 맡겼고 그 결과는 명확했다. 내가 설정한 복잡한 재정구조 덕분에 JS 건설의 모든 유효 자산은 1순위 채권자인 나에게 귀속되었고 시댁 식구들에게는 막대한 부채와 법적 책임만이 남았다. 나는 해외로 떠나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들이 멀어지는 것을 보면서 내 마음속에서는 지난 3년 동안 억눌렸던 모든 감정이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을 느꼈다. 복수는 끝났다. 잔인했지만 완벽하게 정의로웠다. 해외에 도착한 후 나는 확보한 막대한 자금과 나의 금융 지식을 활용하여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다. 더 이상 누구의 아내도 며느리도 아닌 독립적인 사업가이자 투자자로 우뚝 섰다. 내 회사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고 나는 세상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다. 가끔 한국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그들의 비참한 몰락을 확인시켜 주었다. 준영은 파산 후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며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했다. 내연 여선이는 일찌감치 그를 떠났고 시댁 식구들은 내가 폭로한 탈세 및 편법 증여 문제로 인해 모든 재산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그들은 나를 향한 분노와 증오를 쏟아냈겠지만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누구에게도 닿지 않았다. 그들의 파멸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으며 그 충격과 후회는 영원히 그들의 짐이 될 것이다. 1년 후 나는 안정된 사업체를 정리하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해변 도시로 거처를 옮겼다. 그곳에서 나는 평온함 속에서 아침을 맞이했다. 더 이상 복수심에 타오를 필요도 누군가의 시선에 갇힐 필요도 없었다. 나는 자유로웠고 내 인생의 주인이었다. 창가에 앉아 커피를 마시던 나는 문득 준영의 회사가 파산하던 날 시어머니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스크린을 바라보던 그 표정을 떠올렸다. 그 경악이야말로 내가 그들에게 준 가장 값진 마지막 선물이었다. 이제 그들의 비참한 몰락은 내 인생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나는 그 페이지를 조용히 덮고 눈부시게 펼쳐질 새로운 삶을 향해 미소 지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사라지고 오직 나만이 남았다. 이야기 끝.